안녕하세요. 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오랜만에 긴 추석 연휴를 다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번 추석은 모처럼 긴 연휴가 돼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돌아온 싱글이 돼서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정이 있으면 시댁 눈치가 보여서 아님 애들 챙기느라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이혼을 한 지금의 제 모습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상종 못할 사람과 이혼한 것에 떳떳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제 전 남편이 정말 최악의 남자였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께서도 그딴 남자와 이혼하게 된 것에 돌아온 싱글로 살고 있는 제 선택에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 사업을 하시던 아빠 덕분에 부족한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제 장래를 선택하는데 자유로운 편이었죠. 중고등학교 시절 좋은 은사님을 연달아 만나게 됐던 저는 교사를 지망하게 됐어요. 이후 대학과 임용고시를 거쳐 교사가 됐고요. 그렇게 초임교사 티가 조금은 벗어나고 있었을 무렵 저는 뜻하지 않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치안을 만나 성추행을 당할 뻔한 거죠. 제가 몸을 피해 큰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금요일 주택가 골목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그 치안을 제압해주며 저를 도와줬어요. 바로 제 전 남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저를 도와준 남편은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 그 치안이 황당하게도 자신을 제압한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저를 돕다 상황이 난처해진 상황임에도 남편은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런 고마운 모습에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남편을 도와 증언도 해주고 저를 구해준 행동에 대접도 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렇게 그날의 도움이 인연이 됐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리곤 서로에게 가진 호감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절 구해준 일로 남편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셨던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반기셨어요. 거기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저희 아빠와 절친한 친구분이셔서 더욱더 저희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셨죠. 시작부터 드라마틱한 연애였고 저희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다 보니 연애 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2년간 좋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인 준비가 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서연아, 너희들 결혼할 생각이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라. 결혼하는데 드는 돈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 우리나 너나 김서방한테 빚이 있잖니. 널 구해준 보답을 하려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뜻대로 해.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구해줬던 일과 그간 성실하고 예의 바른 남편을 높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남편의 부족한 경제적 상황은 개의치 않으셨고 남편의 사람 됨됨이만 보고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덕분에 결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었죠. 이후 별다른 다툼과 의견 대립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과 결혼을 한 뒤로는 행복함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무척이나 잘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행복이 결혼 생활 내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급히 수리받게 됐다며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어요. 자기야, 나 차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아버님께 차 좀 빌릴 수 있을까? 아빠 차? 뭐 2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어. 아빠한텐 내가 먼저 말해 놓을게. 차를 빌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니 별 생각하지 않고 아빠에게 말을 전했고 아빠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 차를 가지고 올 겸 같이 식사를 할 겸 친정집으로 찾아가게 됐죠. 이후 부모님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뒤 빌린 아빠 차를 타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빠에게 차를 빌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엄마 뒤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빠 시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엄마 뭐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지금 네 아빠 난리야. 어디에다가 흘렸는지 시계 찾겠다고 난리네. 혹시 김서방이 빌려간 차에는 없는지 확인 좀 해볼래? 차 안을 확인해달라는 엄마의 말에 남편과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됐고 차량 곳곳을 뒤져가며 아빠 시계가 없는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남편 말처럼 차 안에 시계는 없었고요. 엄마에게는 차 안에 시계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집안 어딘가에 두고 저러는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요. 저도 시계에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날 일을 그냥 넘기게 됐어요.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 아빠 시계가 생각난 김에 물어봤더니 옷방 구석에 떨어진 걸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 맞다. 그래서 아빠 시계 찾았어? 아유, 그거 얼마 전에 찾았잖니. 네 아빠가 옷 갈아입다 떨어뜨리고 그 난리를 피웠던 것 같아. 옷방 구석에서 찾았어. 아이, 거참 아니라니까. 내가 그날 옷방을 다 들춰서 봤을 때도 없었어. 아이, 진짜야. 당연히 옷방 먼저 확인을 했었는데 내가 못 찾을 리가 있나. 이후에 몇 번이나 옷방을 뒤지기도 했고. 정말 당신이 장난친 거 아니야? 내가 장난을 쳐도 당신이 그날 니 피울 때까지 하겠어요? 그날 니 피우는데 진작에 주지. 그땐 아빠 시계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곤 그냥 다행이구나 정도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거니 별로 대수로이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빠 시계가 사라졌던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된 남편의 친구 덕분이었어요. 금요일 선생님들과 회의를 마치고 난 뒤 학교에서 집으로 서둘러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남편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편 친구는 남편과 워낙 친한 사이라 저도 남편과 연애할 때 종종 함께 자리하고 어울렸던 사이였죠.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함께할 자리가 없다 보니 집들이 이후 정말 오랜만에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물어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근데 남편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서현 씨도 저희 모임에 나와서 같이 놀아요. 맨날 재훈이 그 녀석 이야기만 듣게 되니까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해서 정말 지겹거든요. 그리고 그놈이 자기 자랑을 시작했다고 하면 멈출 줄 모르는 놈이라 한번 말이 시작되면 말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서현 씨가 옆에 붙어서 재훈이 좀 관리해 주세요. 그이가 자랑을 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딱히 뭐 잘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데? 원래 남자들이 앞에서는 민망해서 자랑 잘 못하잖아요. 재훈이 그놈이 서현 씨랑 결혼한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요. 서현 씨 자랑만 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믿겠다고 말을 끊기라도 할 텐데. 재훈이 그놈이 서현 씨 아버님께서 선물해 주셨다고 억대 비싼 외제차 끌고 오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차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놈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혼 잘한 게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뭐 재훈이 너 결혼 잘했다. 부러워서 미치겠다. 이러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재훈이 그놈 어깨는 또 엄청 올라가 있고 신나서 막 떠들고. 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차를 끌고 가서 자랑해요? 시계도 그렇고요? 그럼요. 얼마나 하는데요. 그 저번 주인가? 그 전주인가?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전에 자기가 좀 심하게 거들먹거렸던 게 눈치가 보였는지 차랑 시계는 두고 왔긴 왔는데 입은 여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놈 입단속은 서현 씨가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 일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죠.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선물 받았다는 억대 외제차는 얼마 전 빌려갔던 차량이겠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 역시 그날 사라졌던 아빠 시계라는 걸 말이에요. 그 말들 모두 자기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 한 거짓말이겠지만 차량권으로는 이해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건 훔친 거잖아요. 자기 부모님 걸 슬쩍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에 어렵고도 어려운 장인의 시계를 슬쩍했다? 그걸 또 친구들에게 자기 것 마냥 자랑을 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혹시 몰라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했어요. 심증으로는 100%였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차 수리 관련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수리한 차 말이야. 어디에다가 맡겼어? 차는 갑자기 왜? 그거 우리 회사 근처 카센터에 맡겼지.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기 가까워서. 그래? 그럼 수리비 결제한 내역 좀 보여줘. 결제 내역? 그런 곳은 현금이 싸니까 현금으로 했지.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라도 보여줘봐. 차 수리비라면 1, 2만 원도 아닐 텐데. 계좌이체를 하든 현금을 뽑든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데? 뭐 이유를 알아야 나도 찾든가 말든가 하지. 당신 솔직히 말해. 차 수리 받은 적 없지? 아니면 수리 받았어도 아빠 차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니었지? 무슨 소리야? 진짜 필요했으니까 빌렸지. 그래? 근데 나 이상한 소리를 당신 친구한테 들었는데? 당신 우리 아빠 차 끌고 가서 당신 차라고 했다며? 선물 받았다고. 근데 내가 그건 이해를 해줄 수 있겠거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이야. 당신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다는 시계는 뭐야? 수천만 원 되는 시계라며? 당신한테 그런 시계가 어딨어?
그 시계 아빠가 잊어버렸다고 찾아다녔던 시계 맞지? 어? 그게...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 아빠 시계랑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다는 시계 확인해보면 금방 들통나. 알겠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아빠 시계를 훔쳤다는 걸 확신했던 저는 더더욱 남편을 몰아붙였죠. 당신 친구들한테도 창피를 당해야 되겠지? 그래, 그럼. 당신 친구들한테 아빠 시계 사진 보여주면서 누구 시계인지 한번 물어보자. 여보, 잠깐만. 알았어.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장인어른 시계 슬쩍 한 거 맞다고. 근데 훔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야.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차도 빌린 김에 같이 자랑하려고 가져갔던 거야. 그날 자랑만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다니까. 정말이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당신 무슨 짓 한지 아는 거야? 당신이 한 행동을 세상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해. 말도 없이 남의 물건 가져간 건 도둑질이라고. 그리고 아빠 물건들 빌려갔다고 치자. 근데 그걸 빌려간 의도도 어이가 없잖아. 자기 물건도 아닌데 왜 자랑을 해? 당신 원래부터 허세 있는 사람이었어? 아니, 그게... 처음엔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주변에서 부잣집 처가둬서 좋겠다고 바람을 넣으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우리 집이 부자인 거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또 그렇다고 해도 도둑질까지 하면서 친구 앞에서 자랑하고 허세 떠는 게 옳은 일이야? 어린애도 아닌 다 큰 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정말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차 갖다 드린 날 시계도 가져다 놨고. 훔친 건 아니라고. 훔친 걸 훔친 거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나 이번 일 정말 충격적이야. 그리고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당신이 허세 가득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거든. 아니, 어떻게 장인어른 물건을 가져가? 그것도 없어져서 찾는다는 연락받고도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철없고 어이없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변명하던 남편도 제가 열내는 걸 보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걸 깨닫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왔죠. 근데 저한테 잘못을 빌어서 뭐 하겠어요? 저희 부모님께 잘못을 구하는 게 맞는 일이지. 하지만 남편이 저지른 일을 친정 부모님께 말하는 건 제게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또 시계도 무사히 돌려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남편에게 다시는 같은 행동할 생각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뒀죠. 그렇게 화를 내고 약속을 받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간은 남편에게 화가 난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남편과 잘 지내게 됐죠. 그날 일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저에게나 저희 부모님께 잘못한 일도 없었고 다른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났을 무렵 다시 한 번 더 남편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면서 저희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셨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커피를 마시면서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때문에 표정이 좋지 않던 친정 아빠께서 저와 엄마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걸 끊고 제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서연아, 너희 두 사람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네? 돈 관리요? 처음엔 한 통장에 모아서 생활했었는데 불편한 게 많아서 지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생활비나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 나눠서 내고 있어요. 근데 왜요? 그래? 그럼 자네 우리 서연이와 결혼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만가? 돈 모은 정도야 서연이 아빠로서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두 사람 결혼할 때 도움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네? 모은 돈이요? 매달 다르긴 한데 돈이 많이 안 나가는 달에는 월급의 반이나 그 이상을 넣기도 하고요. 적게 넣을 때는 30-40% 정도 돈을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달 넣는 적금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월급의 20%는 모으게 되고요. 그래? 그럼 자네가 모았다는 그 돈 좀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자네 말대로 모았다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아무리 사위라고 하지만 개인 통장 보여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아빠는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아빠를 말려보려고 했는데 아빠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지금까지 모아온 통장을 보여달라고 재촉하셨어요. 내가 자네 월급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 주머니 사정도 얼추 알고 있던 사람인데 돈 조금 덜 모였다고 혼이라도 낼까봐. 그냥 착실하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뿐이야. 그러니 한번 보자고. 장인어른. 왜? 그래도 못 보여주겠어? 모은 돈이 없어서. 내 앞에서 거짓말한 게 들통나버려서? 자네, 내가 정말 두 사람이 돈을 어떻게 모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했나? 그래서 대충 거짓말하고 넘기려 했던 거야? 나랑 골프장에서 그렇게 돈 마주쳐 놓고도 내가 아무 저의 없이 이런 말을 물어본다고 생각했어? 골프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한 자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냐고? 자네 서연이를 믿든 아니면 서연이 뒤에 있는 나를 믿든 뭐든 믿고 자네가 번 돈은 흥청망청 쓰고 다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자네 월급에 스크린 골프나 골프 연습장도 아닌 골프장을 어떻게 다녀? 갑자기 노발대발 화를 내시는 아빠를 보며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골프장을 다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말에 쩔쩔매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까지 저를 속이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골프 치러 가는 데 쓰고 있었던 거죠. 아빠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골프장에서 마주치는 남편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골프장마다 가격이 달라 크게 부담되지 않은 곳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간 사람들과 나눠 계산한다면 남편 월급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아빠가 다니는 골프장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린피, 캐디비, 카트비, 그늘집 등등 이것저것 계산하면 인당 40-50만 원 정도 드는 편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비용이 더 비싼 주말에 예약을 걸고 가야 했을 거고 그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 골프장을 자주 드나들었고 아빠와 마주칠 때마다 친구가 비용을 지불했다, 다른 업체 접대를 하러 왔다 등등 여러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합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기셨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마주치는 남편을 보고 의심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자리를 만드셨던 겁니다. 남편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아빠 앞에서 했던 거고요. 아빠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호되게 혼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자네 지금까지 내 앞에서 보인 모습들 전부 다 연기하던 거였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을 몇 달 동안 하고 있어? 만약 그 사이에 또 앞으로 큰돈 들어가는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도움 구하려고? 그럼 그땐 내게 뭐라고 또 거짓말 하려 했는데? 자네 생각 없이 돈 쓸 나이 아니야. 한 가정에 공동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능력에 맞지도 않는 골프장을 다니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녀. 장인 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라 늘어놓고. 제발 스스로한테 창피한 사람 되지 말게. 자신 스스로에게 창피한 사람을, 내게 거짓말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나 다른 것보다 자네 됨됨이를 믿고 내 딸 자네한테 맡긴 거네. 그러니까 앞으로 2번 다신 내 믿음, 내 신뢰 떨어뜨리는 일 만들지 말게. 알겠나? 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데 제가 부끄러워져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친정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남편에게 꾸짖는 말이 끝나자마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곧장 친정집을 나왔어요. 서둘러서 친정집을 나와서는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주차해 둔 곳까지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번에 아빠 물건 관련된 일도 있는데 또 남편 문제가 불거지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이번엔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걷다 말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당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 것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정말 우리 아빠 덕 보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이게 뭐야? 우리 아빠 엄마 앞에서 이게 뭐냐고? 이제부터 난 우리 부모님 얼굴 어떻게 봐? 미안해. 처음에 스크린 골프로 접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들지 않아서 취미가 됐는데 동호회 가입하고 거기 사람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내 형편에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얕보이기 싫어서 계속 나가게 된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아버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살게. 정신을 차려? 그럼 아빠 차, 아빠 시계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한 걸 나한테 걸렸을 때 골프장 나가는 걸 그만둬야 말이 맞지? 그때라도 안 나가기 시작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허세가 있어? 아니면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바람이라도 든 거야? 당신 계속 이럴 거야? 왜 이번 일을 그거랑 연결해? 다른 이야기인데. 뭐가 달라? 능력에 맞춰서 살면 될걸. 아빠 시계 훔쳐서 친구들에게 잘 사는 척 자랑하는 거나 받는 월급 대부분을 골프장 나가는 데 쓰는 거랑 결이 뭐가 다른데? 왜 창피하게 길에서 이래? 차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전 화가 너무 나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하는 소리에 차에 타거나 집에 들어가서 화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답답한 마음을 푸시려고 산책하러 나가시던 길이었는지 집을 나와 걷고 계시다 저희 쪽으로 오시면서 그 대화를 다 듣게 되신 거예요.
부부싸움을 친정 부모님 앞에서 보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아빠 차를 빌려가고 시계를 훔쳤다는 걸 알게 된 게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던 아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으셨죠. 조금 전 남편에게 화를 내고 계실 때보다 더 많이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서연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김서방이 내 시계를 훔쳐가? 방금 그 얘기 얼마 전에 찾은 내 시계 얘기 맞지? 없어졌다가 찾은 그 시계 김서방이 훔쳐갔던 거냐? 내 차 빌려간 것도 업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가져갔던 거고. 아빠, 그러니까 그게요. 서연이 넌 가만히 있어. 김서방 자네 입으로 한번 대답해봐. 내가 이해한 내용 그대로야? 자네가 그런 짓 했던 게 맞아? 왜 대답을 못해? 자네가 내 물건에 손댄 게 맞냐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가 한 짓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한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군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고 하던데 우리 집은 손님이 온 것 같진 않네. 손님이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댈 일은 없을 테니. 자네 정말 대단하구만. 오늘 연달아 알게 된 사실만 아니었어도 자네를 쭉 믿음직한 사위로 생각할 뻔했어. 그래, 이제까지 우리에게 연기하면서 양심에 찔린 적 한 번도 없었나? 우리 얼굴 보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장인 시계까지 훔쳐간 사위 말을. 그리곤 자긴 모르는 일처럼 시치미를 뚝 뗀 사람 말을. 자네 이제 다 보여준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거짓말 하는 거라면 더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자네 밑바닥 다 보여준 거냐고? 우리가 더 실망할 것도 없겠지만 또 자네에게 발등 지킬 일 없냐고 물어보는 걸세. 아빤 남편에게 정말 많이 충격받고 정말 많이 화가 난 모습이셨습니다. 그럴 것도 조금 전 있었던 일로 화가 채 풀리지 않았던 상황에 사위가 자신의 시계를 훔친 걸 알게 됐으니까요. 또 그 훔쳤던 이유가 어이없는 내용이었으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으셨던 거죠. 남편도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났다는 걸 아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친정 아빠의 화를 풀어보려고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아빠는 화를 좀처럼 풀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고 쫓아오려는 남편을 내쫓으셨죠. 저도 이러한 상황까지 바랬던 건 아니라 아빠를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와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든 아빠 화만 돋우는 행동이 됐으니 아빠 화가 풀릴 때까지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 일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단순히 화가 난 걸 뛰어넘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냉랭한 태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한심하게 생각하셨죠. 그때부터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 앞에서 주눅이 든 모습을 보였어요. 아빠는 남편에게 직설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비꼬는 일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찬바람 쌩쌩 불었고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에 미심쩍다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때부터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가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또 아빠와 하는 자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죠. 전 그런 남편의 회피적인 모습이 아빠에게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을 여러 번 했었죠. 이번 주 주말에 아빠 생신 축하하는 자리 있는 거 기억하지? 깜빡해서 아빠한테 또 밉보일 일 만들지 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거기 안 갈 거라고. 내 선물만 전달해 드리고 난 바쁘다고 당신이 잘 좀 말해줘.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빠한테 더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피하면 어떡해? 설령 당신이 진짜 바쁘다고 해도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당신이 피한다고 생각하지? 당신 저번에도 일 핑계로 식사하는 자리 피했잖아.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고 아빠 생신날 자리에 앉아서 아빠한테 잘 보일 생각이나 해. 내가 가봤자 아버님께서 내 말 들으려고 하실 것 같아? 그냥 내가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나아. 그럴수록 아빠 눈에 들려고 노력해야지. 그럼 당신이 잘못해서 아빠가 화난 상황에 아빠가 당신 기분 맞춰줄까?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아랫사람이면 아부를 떨든 더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든 더 잘하려고 해야지. 계속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무서운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나도 아버님께 노력할 만큼 했어. 근데도 안 받아주시잖아. 꼴랑 몇 번? 우리 아빠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당신이 얼마간 믿음직한 모습,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 다시 전처럼 태도 바꾸실 분이라니까? 제 조언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찬바람이 부는 저희 친정아빠가 무섭다며 끝내 함께하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아빠가 남편을 더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 갖은 핑계를 댔지만 알면서 속아주는 것도 몇 번이었죠. 계속 그런 일이 있는데 아빠라고 속아주는 척 하시겠어요? 나중엔 제가 남편이 함께하지 않은 핑곗거리를 대려고 해도 아빠가 먼저 제 말을 딱 끊으셨죠. 결국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를 포기하는 상태가 됐죠. 아빠가 남편과의 만남과 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는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고 아랫사람인 남편이 지레 겁을 먹고 제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아빠와 함께하는 자리를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이번 일은 저희 아빠가 숙이고 들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남편을 감싸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시간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졌고 약 1년 정도 아빠와 남편이 불편한 사이로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집에 두고 친정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친정 부모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처음엔 생각보다 길어지는 남편과의 불편한 사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빠 사업 문제 때문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게 걱정거리를 주고 싶지 않으셨는지 끝까지 자신들만의 비밀로 숨기려 하셨지만 제 끈질긴 물음에 결국 솔직히 집안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잘 해결될 거라고 아빠 엄마께 위로를 드리고 두 분을 응원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도 부모님 걱정에 매일매일 한숨 쉬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남편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당신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한숨을 자주 쉬어? 미안, 학생들 문제로 골치가 좀 아파서.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학급 담임도 아닌 사람이 무슨 학생들 문제야?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나한테도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말해봐. 이런 고민 남편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말해. 아빠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어디에다가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친정 부모님의 사정을 말하게 됐어요. 그걸 왜 당신이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나한테 말을 좀 하지. 그나저나 큰일이네. 나라고 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도움 드릴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당신한테 도움 부탁하려고 말한 거 아니야. 두 분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도 나중에 최악의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놀라지 말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에 아버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괜히 내가 섣부르게 다가갔다가 괜히 아버님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니까 적당한 때에 내가 아버님께 지난번 일에 대한 사죄도 드리고 힘내시라고 찾아가 봐야겠다. 몇 주 뒤에 추석이지? 그때 명절 겸 해서 찾아가 뵈면 되겠네. 남편은 저희 아빠 일에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힘이 되는 응원을 해주고자 지난번 일을 사죄하고 아빠에게 걱정거리 하나라도 덜어드리고자 추석날 찾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사위라면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이제까지 남편의 소인배적 모습만 보던 저로서는 놀랍고 고마운 모습이었죠. 또 안 그래도 남편과 불편한 아빠의 관계와 웃을 소식 없는 친정 상황에 다가오는 명절이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남편이 해준 말 덕분에 다가오는 추석 온 가족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이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모습으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앞에 없을 때는 평소 부르지 않던 콧노래를 부르면서까지 기분이 업된 모습이었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업된 모습이 아빠와 화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집에 딱히 좋은 일도 없었고 이전까지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던 남편의 심경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주 크게 헛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분 좋았던 이유가 우리 아빠 사업이 망하고 있어서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추석날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명절날에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저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해 추석은 남편이 저희 집에 먼저 들리자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드려. 이번 추석은 우리가 대구로 먼저 찾아갈 거라고. 우리 집에? 아니, 왜? 당연히 어머님 댁에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엔 상황이잖아. 엄마한테는 내가 말해뒀고 나 말고 재성이도 있으니까 우리 집은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래도 그럼 내가 어머님께 전화라도 드릴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잘 말했으니까. 당신이 전화하면 더 불편해 하실 거야. 당신은 장인어른 장모님께만 연락드려. 알겠지? 친정집 사정을 생각해서 이번 추석은 저희 집 먼저 들려주겠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 너무 고마웠어요. 이전에 친정아빠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겼던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녹아내리듯 사라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추석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당일 남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친정으로 갔죠. 부모님께서도 제게 먼저 상황을 전해 들으셨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 그 사건이 생기게 됐죠. 오랜만이네, 김서방.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네. 자네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집에 먼저 찾아왔는지 서연이한테 전해 들었어. 어른인 내가 먼저 자네를 불렀어야 했는데 참 미안하고 고마워. 아닙니다. 제가 먼저 찾아뵙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 지금 같은 상황에 도움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뭘 이런 걸 다 챙겨. 나는 자네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우선 들어가 앉게. 그래도 뭔지 보시죠. 챙겨온 선물인데.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아빠와 남편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있었는데 아빠가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을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 그냥 선물용 참치캔이었거든요. 선물의 가격이나 준비한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평범한 선물을 아빠에게 꺼내보라고 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감정이 깨졌습니다. 남편이 왜 저러나 싶었죠. 근데 아빠는 남편이 굳이 꺼내보라고 한 선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다는 모습이셨어요. 직접 말하신 것처럼 남편이 온 것에 크게 감동하고 계셨죠. 고맙네. 잘 먹을게. 그럼 이제 자리에 앉지. 화 안 내세요? 뭐? 화 안 나시냐고요. 제가 예상한 그림은 이게 아닌데.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가 참치캔 선물했다고 내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설마 내가 뭐라고 할까봐 먼저 선물을 꺼내보라고 한 건가? 혹시 그 저번 일 때문이라면 나도 사과하겠네. 그땐 짧은 시간 동안 일이 겹치다 보니 내가 좀 많이 욱했어. 미안하네. 와, 역시 사람은 자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던 성격이 달라지나 봐요. 이번엔 화를 안 내시네. 하기야, 뭐 지금 이 상황에 참치캔이면 중요하죠. 잘못하다간 밥도 쫄쫄 굶을 수 있는 상황에 유통기한 긴 참치캔이라면 말이에요. 장인어른, 이것도 감지덕지인 거 아시죠? 다른 사위들은 처갓집 망했다는 소식 들으면 발길도 딱 끊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버님 위로해주겠다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까지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눈치를 챘습니다. 남편이 명절날 자기 집보다 저희 집으로 먼저 온 이유를 말이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그동안 기분이 좋았던 이유도 알게 된 때였죠. 남편은 아빠 사업이 망했다고 듣자 시건방을 떨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해온 저희 아빠의 무시를 그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걸어오는 시비를 참고 있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건방을 떨며 웃음을 보이자 곧바로 남편의 뺨을 후려갈기셨어요. 뭡니까?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덜 떨어진 놈. 넌 네 놈이 맞은 것도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 하냐? 왜? 반대쪽도 똑같이 때려줄까? 이게 확! 이거 폭력인 거 아십니까? 가족 간에도 폭행죄 성립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장인어른께 당해온 일이 있는데 이거 조금 복수했다고 사람을 때리셔도 돼요? 장인어른께서 제게 그런 식으로 대하지만 않으셨다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장인어른 물건 도둑질한 게 잘했다는 말이야? 그리고 뭐? 폭행죄? 그럼 네 놈은 수천만 원짜리 내게서 훔쳤으니 절도죄야? 이 정신없는 놈. 자기가 한 잘못은 반성도 하지 않고 끝까지 큰 소리를 치네? 그리고 복수를 하더라도 귀여워해 줄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장인어른 되는 사람을 개무시하는 짓을 해.
이서연, 너 오늘부터 당장 이놈이랑 이혼할 준비해라. 나 오늘 이놈 반쯤 죽이고 앞으로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이 겁도 없는 비겁한 새끼가 어디서 감히. 화가 난 아빤 손에 쥐고 있던 참치캔을 남편에게 집어 던지면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저항하려고 했는데 아빠와 힘 차이가 너무 나서 당하고만 있었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아버님 좀 말려달라고.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잘못은 아까 빌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넌 그냥 잠자코 오늘이 네 제삿날이라고 생각해라. 이 건방진 새끼. 힘도 없는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아빠에게 당하는 남편을 도와줄 생각도 없긴 없었는데 이 당시 상황이 너무 혼잡해서 말릴 정신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남편 뺨을 때릴 당시 아빠 휴대폰으로도 전화가 오고 집 전화도 동시에 걸려왔거든요. 아빠의 고함과 남편의 비명, 거기다 휴대폰과 전화벨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니 제정신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마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아빠에게 달려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엄마가 한 말에 놀란 아빠는 남편을 때리다 말고 엄마와 껴안고 한참을 기뻐하셨고요. 멀뚱히 서 있던 저와 아빠에게 죽다 살아난 남편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서 있던 저에게 외치셨죠. 서연아, 됐어. 해결됐다고. 네 아빠 사업 문제 전부 다 해결됐다고. 이제 추석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회사 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방금 두 전화가 문제 해결됐다고 온 연락이었다고. 정말? 완벽하게 해결된 거야? 아빠 사업 망한 거 아니란 말이지? 그래. 아유, 이리 와, 내 새끼. 아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계약건과 자금 융통 문제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에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됐던 거였습니다. 물론 추석이 끝나고 서류 작업이 끝나야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었지만 연락까지 해온 마당에 일이 틀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었죠. 마음고생 많으셨던 엄마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셨고 뒤이어 그동안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이시려던 아빠도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야 당연히 두 분의 눈물을 보고 울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치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눈에 남편 놈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뻐해야 할지 잘못을 빌고 있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저와 눈을 마주치자 급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척했어요. 사업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전에 아버님께 쌓였던 그 섭섭한 마음에 가볍게 장난 겸 복수를 했던 건데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우리 아빠 앞에서 할 소리야? 아까는... 서연아, 가만히 있어. 이놈과 볼 일이 있는 사람은 나니까. 그래, 내 사업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또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비는 거냐? 나사 빠진 새끼. 어디서 눈에 훤히 보이는 짓을 하고도 용서를 빌어? 너 같은 새끼는 더 맞아야 돼. 알아? 아빠는 다시 한 번 더 남편의 뺨을 때리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전과 달리 자기가 맞을 짓을 했다며 순순히 인정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때리셔도 됩니다. 제 잘못 다 맞습니다. 이제 몸으로 때우겠다. 됐다. 그러니까 더 상종하기가 싫네. 나 아까 네가 말한 폭행죄처럼 니놈 절도죄로 신고하려고. 야, 아무래도 니놈이 내 시계 가져간 뒤로 좀 이상하거든. 물건 훔쳐가고서 문제가 있으면 배상을 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너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나 보자. 내가 이런 일까지 겪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처럼 물건 없어지기 전에 관리 잘하라고 내 친구놈에게 말해줘야지. 또 검은 머리 짐승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려주고. 어디 회사에서 어떤 대우받나 두고 보자고.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입에서 회사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아빠 바짓가랑이를 잡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아빠가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게 됐죠. 전 탁자에 있던 물컵의 물을 남편에게 뿌리고 빈 컵은 남편을 향해 던지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야, 너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아빠가 용서하면 끝날 것 같아? 내가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살 것 같냐고? 나 네가 개과천선했다고 해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나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제가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남편에게 휘두르자 결국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남편과의 이혼이 정말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남편 잘못이라는 걸 알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버티고 있어서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아빠 차와 시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일과 분수에 맞지 않게 골프 라운딩을 치러 다닌 정황 증거가 승소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남편은 이혼 재판을 하는 중에도 이혼 선고가 난 후에도 제게 연락을 해오고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아.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정말이야. 나 좀 믿어줘. 싫어. 우리 아빠가 사업이 또 잘못됐을 때 당신이 저번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난 확신 못하겠어. 당신이 아빠 물건 슬쩍한 일이나 월급을 당신 취미에 갖다 바친 것도 이해 안 되는데 그날 당신이 한 짓은 정말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고 생각되거든. 당신 정말 저질이야.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치사하고 유치하고 비겁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뭘 믿고 같이 살아. 자기 가족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난 당신 밑바닥 봤기 때문에 내 결정 바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러지 마. 이럴수록 당신이 더 싫어지고 당신을 선택했던 내가 더 미워지니까. 제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남편도 제가 조금의 틈도 용납하지 않자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제 주위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남편을 잊으려고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남편과 관련된 모든 걸 잊고 싶어서 관심을 끄려고 했죠. 그러다 최근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주변 사람들의 연락으로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와 이혼을 한 이후 아빠가 지인이었던 남편 회사 사장님에게 말을 전했던 탓이었는지 남편이 아빠 물건을 훔쳤던 일과 저희 아빠에게 했던 행동들이 소문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며 눈칫밥을 엄청나게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제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게 됐고요. 퇴사한 이후에는 요즘 취업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런 모양인지 취업을 여태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전 남편의 상황이 전 딱히 기쁘지도 기분이 안 좋지도 않아요. 정말 그 인간을 지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 인간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영 제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지우지 못하더라도 제 기억 밑으로 보내려고 말이죠. 꼭 제 생각대로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